언PC함이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6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 23입니다. 네. 아직 같이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겐 일주일이지만 저에겐 10분이니까요. 네. 그렇죠. 물도 먹고 2부로 돌아왔네요, 우리. 저희 지난번에 방송했던 것을 정리하고 이번 주 방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요.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에 대한 느낌, 감상, 그리고 소감,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구절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발달장애인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눠봤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결국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가시화하는데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차별의 구조가 역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부에서는 학자들의 의견, 특히 최근에 이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구 동향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가 발달장애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해 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논쟁을 해야 할지 쟁점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죠. 1부에 비해서 2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필요한 논의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시간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최근 한 2010 몇 년부터 2009년도 논문도 있기는 하네요. 근데 주로 2017년, 2018년도에 그 수행된 연구들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신이네요. 네, 최신이에요, 진짜로. 최근에 와서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많고요. 아니면 네. 발달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그런 연구 중에 하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지에 대한 연구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조금만 읊어드릴게요. 우선 발달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을 이제 한 것이 이숙향 외에 이제 2018년에 지체 중복 건강장애 연구라는 학회지에 올라와 있는 논문 중에 발달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및 자기 결정 경험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지원 요구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의사들이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응답자들이 보고를 했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의 입장은 결국 우리 사회에 발달장애인들을 대하는 포괄적인 지침서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물론 발달장애의 범위는 굉장히 넓거든요. 네. 뭐 운동 그 신경에 대한 장애도 발달장애에 포함되고 굉장히 네. 넓기 때문에 네. 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의사들은 그런 장애의 특성을 하나하나 알고 그것을 배려하는 것이 어쨌든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부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들을 그저 흐릿한 하나의 그룹으로만 딱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뭐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찍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에 좀 반박하는 입장에서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지적장애 연구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 이제 우리 김유리 선생님께서 쓰신 발달장애 성인과 부모를 위한 미래 계획 프로그램 연구 동향 및 프로그램 특성 고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성인은 부모가 그들을 돌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기존 연구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위 앤 맥럴린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학자들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2005년에 되고 나서 후속 연구로 그럼 정말 발달장애 성인들이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부재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 발병률이 좀 더 높아진다거나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식 자체는 어쨌든 뭐 물론 사회적 맥락은 부족할 수 있어도 인식 자체는 어쨌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연구를 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그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분들은 이제 전북대학교의 유하연 선생님하고 김미옥 선생님께서 쓰신 그 한국사회복지질정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사회복지사의 개인의 능력보다는 네. 인적이고 물적 자원 환경의 중요성을 어쨌든 좀 강조를 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딜레마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요? 우선 첫 번째는 환경적인 지원을 함에 있어서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어쨌든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의료적인 사안이 생겨서 생명권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 발달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치료를 강행하거나 시설에 격리한다거나 이런 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결정권의 실천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은 발달장애인의 발달장애인들도 자기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변하게 되면 조직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개인도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면 그 조직에서도 역시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강조할 수 있을까 하는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기결정권을 살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에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배제요? 네,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배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한계점을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논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강조하면 물론 발달장애인 분들도 자기결정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의미까지 그 결정권 안에 함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정의상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결정권만 자꾸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별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도 똑같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진단하고 그것을 개념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또 동시에 그런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단순히 정치적 참여를 하고 경제 주체로서의 그 장애인들의 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그 경제적 복지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사회적 유산에서 자신의 몫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시민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신유리 외 이제 세 분의 공저자분이 쓰신 거고 장애인 복지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라는 이제 저널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최근 학계 논문의 동향이 되겠고요. 제가 너무 빠르게 이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와서는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시각은 이제 뭐 환경을 어떻게 고쳐주고 사회복지사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그 발달장애 성인들도 그런 자신들의 위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물론 이것도 환경적인 것이긴 하지만 발달장애 성인들도 역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든 네.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배우고 자란 그런 것도 보면은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많은 것들을 그냥 배제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일방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이지적인 생각을 못한다, 합리적인 네.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배웠던 걸로 생각을 그렇죠. 하다 네. 보면은. 근데 굉장히 어떤 갭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지금 학계가 엄청 확 올라가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물론 발달장애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이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네. 네, 이 연구들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아예 뭐 발달장애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를 하고 가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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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하고 가지 않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발달장애 뭐 어떤 발달장애 중에서도 네. 어떤 질병이 아니면 어떤 장애가 뭐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뭐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까지 발달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런 편견들을 네.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네. 진행하고 있다는 저 식으로 네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의 재구성이라는 어떤 취지에서 계속 연구가 그렇죠.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다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 분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혹시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어제 이제 이지금 씨와 네, 네. 준비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네. 많이 찾아보고 이제 같이 얘기를 조금 많이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지적 장애를 포함해서 네.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의 자기 의사라는 게 네. 여태까지는 없는 걸로 이제 사회에서 간주를 하고 네, 사람들을 네, 네. 격리시키고 이렇게 네. 해왔다면 사실 그들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 일부에서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고 그렇죠. 네, 네, 이제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지점들이 드러났다고 이제 생각을 네, 네.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왜 이들이 그런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네.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처음에 의사가 생겨나고 네. 그것이 이제 실천으로 발전을 하는 과정을 네. 저희가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아, 네, 네. 자신의 의사라는 것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의 측면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행동이나 어떤 표현으로 발전하게 되는 실천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는 나눠서 어제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혜정 씨가 스티커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친구랑 이제 밖에 놀러 나갔다가도 막 찍으러 가자고. 스티커 찍자고. 네, 네, 엄청. 얘기를 하시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네, 그런 네.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있고 네. 그런 것을 원하는 자신들 욕구가 있다라는 네. 생각은 확실히 느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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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인 이제 약속이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 네. 이것이 절대적으로 고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제 영상에서 혜영 씨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원분과 이제 얘기를 나누던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또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심사원분이 혜영 씨에게 혜정 씨는 그러면 책을 읽을 줄 알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혜영 씨의 대답이 굉장히 저는 이제 이런 인지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던 게 책을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거라면 그런 건 가능하지만 글의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글자는 알 수 있지만 그 글자들이 모여 있는 문맥의 의미는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네. 이것이 사회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어떤 절대적인 그런 약속들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이런 것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사회화가 그 사회 내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결국 관건인 거네요. 우리 스물새님이 생각하시기에 그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만 네네네. 덧붙이자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엔 정부와 그리고 수급자로서의 혜영 씨, 혜정 씨가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인터뷰를 하는 태도 자체를 보게 되면 네. 당신네들은 뭐가 자꾸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점만 자꾸 강조를 하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나요? 씻을 수 있나요? 거기에 다 예라고 대답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결국엔 그분은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니 수급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어쨌든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 그러니까 브이로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게 필요하다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제 수급자의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느끼는 사회화의 의미와 수급자가 느끼는 사회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사회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혜영 씨가 올린 브이로그를 사실 저희가 그걸 또 따로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람이 이제 혜정 씨에게 나오는 지원을 이제 심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 브이로그를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생각 많은 둘째 언니 네네. 그분 채널에 그렇죠. 그 브이로그가 있어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신 후기를 쭉 이제 기록하신 브이로그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심사하시는 분은 혜정 씨에 대한 심사를 모든 질문을 혜영 씨에게 하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그 공단 직원 정부에서 어쨌든 나온 공단 직원이 네. 그 혜정 씨를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없고 그런 능력이 불능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규칙을 습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약간 깔고 들어가는 전제하고 들어가는 그런 자기 결정을 할 측면이 수가 없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사회화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서 조금 뭐 이야기가 붕 뜬 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자기 그 정부가 이런 발달 장애인 분들의 자기 결정권을 약간 부정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진행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부정보다는 약간 논점 자체에 올려놓지 않았다. 그렇죠. 네, 네. 논의 중에 올려놓지 않았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단은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공단 직원분께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뉴얼 자체가 이 장애인 분들의 자기결정권을 되게 무시하는 형태, 그러니까 네. 생각하지 않은 형태로 자꾸 질문들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회화랑 자기결정권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는 그 장면에서 그 혜영 씨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애초에 국민연금공단 측과 우리가 그 수급자 측에서 원하는 것 자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너무나 어긋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혜영 씨는 사실 뭐 밥 해주고 음식 챙겨주고 뭐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거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거는 혜정이를 인간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장혜정 씨로 인간적으로 정말 대해주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렇죠. 대해주면서 이 친구가 지난 18년 동안 시설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회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활동 보조인을 찾고 있다는 네, 거죠. 활동 보조인을 찾는 거지 그냥 단순히 무슨 베이비시터를 찾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물어보는 질문들을 보면은
뭐 라면을 혼자 끓일 수 있나요? 뭐 혼자 밥해 먹을 수 있어요? 그 가장 마음을 때렸다는 그 말은 저기라 그랬죠.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나요? 혜정 씨가 전기밥솥으로 네. 밥을 할 수 있나요? 심지어 정말 심하게는 정말 신뢰가 되는 질문까지 막 했어요. 뭐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잘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말까지. 네, 깨끗하게 하나요? 이렇게 정말, 물어보고. 정말 제가 거슬렸던 부분은 혜정 씨한테 이름을 써보라고 시켰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고서 혜정 씨 여기다 이름 써보세요 하고서 이름을 쓰니까 이름을 쓰고 뭔가를 또 적으셨대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안 그만 뭐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끊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기가 이름 쓰라고 시켜놓고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그 지적 장애에 대한 이해가 0이구나. 완전히 이런 사람이 무슨 그렇죠.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혜영 씨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의식주만 해결하면 다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사회화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아무튼 정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빠져있다. 그런 얘기를 논의를 네.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큐에서는 이제 그 심사 결과가 나와서 94시간인가를 통보를 받았는데 한 달에 94시간. 네, 한 달에 94시간이라는 그 활동 보조인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받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왜 94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드린 건 없고 그렇죠. 그냥 너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를 통보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94시간을 즉각적으로 사람을 파견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심사를 받으신 게 6월 되게 영상이 2월이요. 여름이었죠. 2월까지 못 심사를 구했다요. 받으신 건 여름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 2월인 현재 아직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반년 동안 활동 보조인을 찾지 못하신 거죠. 그 생각하면 참 본인들은 매뉴얼을 참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밥을 하느냐, 뭐 라면을 끓이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참 본인들이 파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그 비용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 공단 측에서 이제 물어본 질문 같은 것들은 일단 혜정 씨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와서 혜정 씨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언제부터 이 능력을 상실했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혜영 씨가 그곳을 찾아간 것은 내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간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공단 측과 수혜자의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네. 받았어요. 스물셋님 하신 말씀을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정부와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인식이 왜 다르게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네. 우선 그러면 복지 국가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의 입장에선 우린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국가에서 물어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 복지 국가의 유형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방식도 분명 달라질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복지국가 유형이 있나요? 네, 유형에는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그 학자에 의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입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네네. 주로 공공부조를 활용을 해서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엄격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낙인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엄격한 몰래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뭐 시설을 보내는 것도 다 개인 돈을 써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원래는 국가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거를 뭐 무료로 가게 되면은 결국 시장에 기대지 않아도 국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주로 공공 부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이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공공의 그렇죠. 지원. 예. 그렇죠. 그럼 결국 돈만 받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그 이제 당사자가 수혜자가 수급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받는 것은 국가가 결정하고 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개인이 집행할지에 대한. 개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가 나서서 이제 시설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만 주는 거죠. 그런데 알아서 이제 해라. 예. 조합주의적 복지 국가는 조금 건너뛰고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적 복지 국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그 세바시에서도 우리 네. 혜영 씨가 스웨덴의 예시를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요. 스웨덴에서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복지 급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저 이상의 평등을 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모델과는 다르게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지역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재활을 하고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좀 더 질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고. 혹시 어떤 뭐 직업 교육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물론 지방 정부마다 내용이 다 다를 수는 있겠죠. 네. 대신 그 사람이 가족 내부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델. 가족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부에서요. 왜냐하면 시설에 따로 보내지 않고도 네. 가정 내부에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델. 조합이라는 게 그런 거 그렇죠. 의미구나. 네, 네. 그렇죠. 그런 모델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모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물론 조합주의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드렸습니다만 네,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네. 이것에 따라서 정부의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에서는 정부는 그냥 단순히 돈만 주고 네.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게끔 하면 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정부가 생각하기에 사회화라는 것은, 네. 첫 번째 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예시에서 사회화라는 것은 결국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사회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은 그 사회화라는 걸 본인의 책임으로 떠넘긴 그렇죠. 거죠. 개인의 몫이 네, 되는 그렇죠. 개인의 몫이 몫이 된 거죠. 정부는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물론 정부의 대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여주는 태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또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죠. 지급을 하고 네. 그 지급에 대해서는 뭐 이유도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94시간이라고 통보를 하는 네. 그런 형태의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부분의 복지가 그렇지 않나요? 뭐 최저생계비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네. 그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네, 네, 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죠.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활동보조인 지원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 혜영 씨가 네. 그럼 이것이 그 사람을 직접 파견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그렇죠. 거죠? 보조인을 고용을 하고 나서 94시간만큼의 그 고용 비용을 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네. 그게, 일단은 예, 예. 일단 내가 지불을 하면 아니야, 지불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디테일한 시스템은 모르는데 네.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언제 와서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은 이제 공단이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지금 보통 이제 정부에서 쓰는 복지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선 지불 후 청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94시간이라는 거는 그 활동 보조인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스템도 아까 그 지근님이 설명하신 그 첫 번째 모델처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 돈을 줄 테니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네,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용, 고용 이런 문제는 전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 네. 지금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다큐멘터리에서의 맞아요. 어려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선 지불 후 지급이었으면 네. 네. 지불을 하는데 안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공공적인 성격에서 되는 데가 있으면 파견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받으면 아마 관리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일 거예요. 그렇겠죠. 한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겠죠. 이게 여기도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지출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지출 그렇죠. 네. 그런 여부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지금 정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체계 하에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첩첩산중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복지국가 유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원해주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수급자들과의 충돌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네.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을 한다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런데 아마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당장 심사하시는 분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되겠어요? 네.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브이로그 밑에 달아놓으셨죠. 네. 한 번도 혜정이를 본 적 없는 10명의 사람이 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94시간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저희 그 23님하고 사실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3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었어요. 장애인 등급제라든가 이런 것.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찾아보면서 네. 이제 굉장히 국내 같은 경우에서 크게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애 등급제, 그다음에 부양 의무제의 폐지에 관한 논의였는데 네. 광화문역에서 실제로 농성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행동 단체의 이름은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공동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네. 빈곤 사회 연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민주노총 등 총 170개가 넘는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총 3가지의 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을 폐지하자 하는 3가지를 이제 주장을 하고 네. 계셨는데요. 제가 부양 의무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장애 등급제나 아니면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는 그래도 무슨 의미인지 유추가 가능한데 부양 의무제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익숙할 것 같아서요. 우선 민법 제974조 네. 부양 의무에 의하면 네. 다음 각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는 90년도에 삭제가 됐고 3. 기타 친족 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급여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말이 복잡하네요. 그죠? 이 두 법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혹시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냥 사례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인 복지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기초 수급을 받으셔야 할 정도로 생계 유지가 어려우신 노인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못 받으시는 경우가 연락도 안 되는 부양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등급이 엄청 깎인다든가 네. 아니면 탈락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부양 의무자가 이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렇죠. 다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뭐 실질적으로는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부양을 안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선에선 파악은 할 수 있겠죠. 연락이 안 된다라든지.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그런 기초수급이라든지 그런 복지를 제공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양의무제의 문제라는 건요. 네. 어쨌든 부양의무라는 거는 살아있는 가족이 있다 한다면은 부모든 그러니까 상호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의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양 의무제라는 게 이제 사실은 장애인 특히 이제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네. 부양하는 거에 대한 재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한 모든 부담이 네. 가족이나 이런 개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네. 장애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제 어떤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네. 그 장애인 분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제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게 말한 게 이지금님이 말씀한 네. 복지국가의 어떤 형태에서 네. 드러나는 이제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발생한 어떤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네. 이런 행동 단체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였고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네. 이렇게 농성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그 두 가지는 이제 폐지가 되거나 수정이 되어 그렇죠.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양 의무제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그 장애인 분들이 이제 그걸 완전히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아무리 그 분을 좀 돌보고 있었어도 그 가족을 올데이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냥 부양 가족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가족이 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엔 정말 더 최악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앞에 그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이 다큐에서 정말 문제가 됐던 폐지, 음. 장애인 거주 시설 폐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거의 네. 진척이 안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별로 이야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 그러니까 저번 1부에서 얘기했던 거 탈시설 하다가 대구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 전임 대구 시장이 네.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대구시에서 그 일반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룹홈 형태로 나간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이제 사회적 인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대구에서도 이사를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작동을 중단을 시키고 그 입구를 전부 자동차로 막아버리고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집값이 장애인이어서. 떨어진다, 땅값 장애인이다. 떨어진다. 그렇죠. 거기 원래 그 건물에 저기 원래 집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뭐 애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불쾌하다 이런 정도로 그냥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세상을 바꾸는 시간 네, 그 강연에서 혜영 씨가 나오셔가지고 거주 시설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네, 그 모델 국가로 스웨덴을 제시하셨거든요. 네, 네, 스웨덴에서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면 네, 스웨덴에서 1999년 12월 31일부로 모든 장애인 거주 시설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무작정 문을 닫고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네. 시설들을 다 국가가 나서서 매입을 해서 돈을 충분히 들여서 그 시설 안에 살던 장애인들이 다 각자의 지역 사회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매입보다는 그냥 금전적 지원이 있었던 거죠. 유지에. 그래요? 그분 표현으로는 샀다고 사서 하셨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아예 매입- 운영 그러니까 운영권을 넘겨받은 걸로. 넘겨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약간 받아들이는 거 차이였던 것 같네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칼 그룬왈트라는 아동 정신과 박사신데 네, 이분께서 이제 그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사회적 인식이 문제다. 제가요. 네, 한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스웨덴에서도 처음엔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서가지고 절대 이렇게 그 장애인분들을 시설에 격리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이분들도 밖에 나와서 살면 얼마든지 사회화가 될 수 있고 그 시설 안에서 얼마나 인권 침해가 심한지 다 알리셨고 나서가지고 그런 연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아까 대구의 문제처럼 이제 장애인 분들이 네. 그 거주 그룹핑해서 네, 나오셔서 그룹. 살게 됐을 네. 때 그 주변에 뭐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제 사회적인 편견과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편견들을 이제 조금씩 무너뜨려 가셨다고 맞아요. 하는 연구도 있었다.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멈췄는데 실질 연구를 하셨구나. 네네네. 아. 그렇게 나서서 하신 결과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여기 이 문제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인식이 안 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죠. 너무 쉽게 얘기하죠. 법과 사회적 인식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이 만들어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인식이 맞춰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국가 유형론 자꾸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네. 단순히 첫 번째 모델에서 돈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네. 돈 지원에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그런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스웨덴 모델이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도 정말 소중한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혜영 씨가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 모델이 그래도 나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이 아니겠느냐라는 대안을 잘 네. 제시해 주신 것 같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영향이 없다, 사회적 그런 네. 인식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 기조, 문제가 없다라는 기조 그런 것들을 정부가 확실히 잡고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0년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들을 대했는지 뭐 사실 이제 지금 결과로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정책 기조가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몰고 나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 이런 비슷한 논의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집값이라든지 막 이런 시선 문제도 많잖아요. 청년 복지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게 낭설이다라는 연구가 또 있는데 있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안 듣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게 한다 보면은 충분히 바뀌지 않을까?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서 이제 보완을 해주면.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 탈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자의 개인적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네. 특수학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특수학교라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격리의 일환으로 그렇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통합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한나님이 얘기하셨던 네. 그 친구분이 굉장히 좋은 사례였죠. 네, 그 그렇죠. 반에서 네. 아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장애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체득한 친구의 주도하에 다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또 그런 것들을 배우고 네. 네.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이 친구를 단순히 도와주고 뭐 동정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함께 지내는 같은 반 친구로 어떻게 그렇죠. 대해야 하는지 이런 걸 그렇죠. 배웠잖아요. 가끔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네네. 물론 그렇지만 그 친구를 무조건 위해주는 그런 건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 스스로 하게 유도를 해줬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특수학교가 등산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혜영 씨도 전에 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있었던 강서구 그 특수학교 설립 반대 문제. 네. 네. 그런 것들이 엄청 굉장히 좀 무릎까지 꿇으셨었죠. 네. 뭐 일단 그 학교가 짓게 된 거는 뭐 잘된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학교를 따로 짓는 것보다 그냥 모든 학교에서 동등하게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기회들이 장애인인 분들의 사회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이제 비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태도나 그렇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점에서도 네. 비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네.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네. 근데 다만 저희 엄마하고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네. 이 방송 준비한다고 했을 때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우리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그랬더니 엄마가 하셨던 말이 그거를 책으로 글로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 선생님이 그런 학생을 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는 그렇죠.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잖아요. 선생님들조차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자란 세대였으니까. 네, 그렇게
특수 학교를 없앤다 하더라도 이제 무조건 일반 학교로 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학교로 갔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 학생들도 가르치고 장애인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분명히 필요하다. 네. 그걸 정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지역성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 어렸을 때 친구나 아니면 스물셋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친구들처럼 놀림이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네네. 있으니까. 네. 아까 이제 이지금님이 말씀하신 그 논문 중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네네네.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네네. 어떤 자원이나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논의는 한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접촉하는 지점에서 중간 다리를 해줄 교사들에 네. 대한 교육이라든지 네. 이제 아니면 그런 자원이나 환경적 측면의 네네네. 준비가 먼저 수반되어야 이제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현 교육 체계 안에서는 중증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정말 풀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일반 학교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반적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네, 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1부에 이어서 저희가 2부에서는 처음에 학자들, 그러니까 최근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연구 동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발달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제 쟁점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국가의 유형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정의하는 사회화 혹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능력에 대해서 일단 그게 달라질 수가 있고 그것과 필연적으로 결국 수급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는 혜택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수급을 받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결국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런 복지 국가의 이제 이상점은 어디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아니면은 그 혜영 씨의 다른 동영상들을 이제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우리 스물셋님과 이제 한나님께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네.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정리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스물셋님 소감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감이요. 네, 일단 제가 사실 굉장한 애청자예요. 감사합니다. 알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사실 저희 리액션 방송에 여러 번 언급되셨죠. 네. 그렇죠. 저희 처음부터 언급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애청자인데 제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귀를 막고 싶었어요. 왜요? 왜요? 너무 왜요? 민망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나와 있는 거는 또 다른 기분이네요. 네. 나와서 이제 항상 저의 의견들을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저 혼자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직접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네. 저희도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자주 뵙게 될 겁니다. 방송은 몰라도 뵈면 좋겠어요. 네. 지금님 때문에 예. 행복하셨나요? 지금님 애인과 함께 방송하셔서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또. 농담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면 좀 약간 급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저희가 1, 2부에 걸쳐서 네. 그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 리뷰와 그에 파생된 토론을 했는데요. 네. 부디 저희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일단 가장 그것이 저희의 첫 번째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또 네,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네.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 그렇죠. 얘기해 예, 주시고요. 지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댓글과 트위터와 네. 인스타와 네. 또 오픈 카톡도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 카톡 삼식이 제가 대답해드립니다. 네, 모든 SNS는 또 제가 담당하고 있죠. 네, 그렇죠.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또 다음 리액션 방송에서 뵙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동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쁜 쓴소리 많이 네, 달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스페셜 땡스 좀 있지 않나. 누구요? 어떤 혜영 씨 아 물론이죠. 네. 혹시나 이 이 방송을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들으시면 저희 너무 영광일 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정말 두 분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